안녕하세요. 연휴 전 마지막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드디어 연휴 하루 전인데. 네. 그렇죠? 우리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 3,500p 넘었고요. 그리고 40만 삼성전자가 닉스, 그치. 그러니까 하이닉스 9만 전자. 그렇습니다. 하이닉스. 네. 아닙니다. 네. 하이닉스가 40만 닉스, 9만 전자. 자, 이례적인 경인데 오늘 이분 모시고 심도 있는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 금융센터의 볼매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이유경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흔히들 10월은 배당의 달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4분기 배당 전략에 대해서 이유경 과장님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얘기를 해볼까 해요. 트럼프가 화이자랑 의약품 할인 합의를 발표하면서 헬스케어 섹터 ETF가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랑 한국 주식시장 보면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헬스케어 관련주는 비교적 이 흐름보다는 상승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화이자 약가 인하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오른 이유는 그동안의 트럼프 제약사 때리기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었고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약가 통제 강화로 인해서 수익성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네. 이번 발표는 최악의 규제는 아니었고 좀 절충된 합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가 인하를 수용하는 대신에 관세 유예나 이제 면제 조치가 딜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 보상이 향후 수익성에 대해서 훼손을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보상이 향후 수익성 이제 훼손 상쇄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화이자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약가를 내리게 되면 미국 내 의료비 인플레이션이 또 지표가 낮아질 수 있는데 네. 이게 CPI 지표 중에 이제 핵심 지표 중에 의료 서비스 물가라고 있는데 이것이 완화가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을 좀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성장주, 특히 바이오 섹터 그리고 이런 것들 좀 강세를 보일 걸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 기업은 대부분 현재 수익성보다는 이제 미래 그 신약 개발이나 승인, 상용화 기대 때문에 가치가 평가되는데 금리가 높을 때는 미래 벌돈에 대해서 이제 현재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할인율이 올라가고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금리가 높을 때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갈 때는 이제 미래 벌돈의 현재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또 할인율이 네. 금리가 내려가면 할인율이 내려가고 미래 벌돈의 현재 가치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R&D 산업이다 보니까 중심 산업이다 보니까 연구비 조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해야 하고 유상증자를 하고 전환사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차입 비용이 줄어들고 또 투자 유치가 늘어나면서 재무적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구 개발의 여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임상 진행 중인 중소형 그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큰 호재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주가 바이오가 항상 후보군 중에 있는데 글쎄 글로벌리 바이오주는 약간 아직까지는 시차를 갖고 오름세가 좀 덜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왕 시황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셧다운. 네, 미국이 드디어 셧다운에 들어갔거든요. S&P 500은 연일 셧다운에 무색할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교집합 중에서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이유경 과장은 글쎄 답장너일 수도 있는데 금값 계속해서 오르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금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반도체 하이닉스랑 똑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 딱 겁나거든요. 경험적으로 어떠세요? 그래도 지금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조금 글쎄 가능성이지만 조정받으면 들어가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멘트를 하세요? 네, 일단 셧다운이 들어가면서 안전사 자산의 선호 심리가 좀 작동 중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은 금값이 상승하고 상승할 여지가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해소가 되면 수요가 꺾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셧다운이 금값을 폭등시키는 보증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금은 앞으로도 금리가 내려가고 불확실성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지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지금은 전량 투자하기보다는 네. 포트폴리오 안에서 일부를 금 ETF로 좀 담아가는 방식으로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 ETF로 채워서 해지 용도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이 부담될 때는 환해지형 ETF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고점 근처에서는 분할 매수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되고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비중을 좀 담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멘트 들으면 어떠세요? 우리는 또 분할 매수 이런 거 없잖아. 아, 근데 전 이제부터 분할 매수를 좀 진짜로? 해보려고요. 오, 네. 이제부터? 네, 이제부터요. 오늘부터. 깜짝 놀랐는데? 왜요? 근데 많이 놀랐잖아요. 아, 그게 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 벌만큼 벌었구나.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배당 소득 분리과세 바야흐로 4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연말쯤 되면 다들 관심 있는 게 또 배당주인데요. 오늘 컨셉츄얼리 갖고 온 게 배당주 관련돼서 갖고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주시죠. 근데 그리고 한국이 배당 성향이 좀 낮다고 들었는데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어때요? 네, 한국이 저희 배당 성향은 30%가 안 되거든요. 한 27% 정도 되는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40%, 50%대 정도 되고요. 뭐 인도나 이쪽도 60%가 넘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준비해 오신 장표가 4분기 배당 투자 전략. 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증시 상승이 실적보다는 유동성 장세로 힘입은 리레이팅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추가 모멘텀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회 논의 중인 법안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을 지나고 나면 10월 13일부터 기재부 국정감사가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가장 큰 이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받는 세금에 대해서 3년간은 한시적으로 분리과세 해주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용은 2천만 원까지는 15.4%, 그리고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를 하면 38.5% 이렇게 부과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최고 세율 38%, 주민세를 빼면 35%, 이것이 이제 배당소득 세액공제를 고려한 종합과세 최고 실효세율 42.85%랑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건 하나 많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5%를 최고 세율로 하자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세율이 높다고 하면 대주주 입장에서는 차라리 배당을 하지 않고 자본이득으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세율을 낮출지 정부한 대로 갈지 좀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근데 가닥이 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지금의 상승에는 이런 논의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어느 한쪽으로 베팅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느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추석 끝나고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정책을 얘기했던 세제 개편을 얘기했던 것도 사실 지금 양도소득보다는 어쨌든 네. 대주주가 배당으로 유인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최고세율 배당소득 최고세율로 종합과세 될 때는 이제 35%이 분리과세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마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낮춰지지 않을까. 그리고 낮춰야 양도소득세율 수준이 25% 정도 돼야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배당세 감소하는 것을 세수 감소로 보지 말고 오히려 배당세를 내리면 대주주들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늘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세수 확보가 오히려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세율 인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세수에 큰 결손이 없다고 하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기대는 아직도 있는데 지난 세제 개편한 이후에 이 최고 세율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고 해서 7월 중순부터는 고배당주 ETF들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한 5, 6% 정도 하락을 했는데 하지만 정책 기대가 없다라고 해도 최고 낮아진 금리 때문에 배당주 매력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고채 3년 금리도 이제 기준으로 시중금리가 2.4%고 23년 말에 4%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예금금리도 2.5% 수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낮아졌기 때문에 이 5%, 6%대 배당 수익률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배당주들은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주가를 하방에서 지지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한국의 배당 성향이 낮은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뭔가 이 부분에서 나오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잠깐 장표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 배당 성향이 낮은 이유는 낮은 배당 성향이 단순히 한 가지 이유는 아니고요. 세제 불균형이랑 상속세, 취약한 지배구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 우리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27%잖아요. 그러면 G21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배당 성향은 40%대 그리고 이렇게 낮은데 이렇게 배당 성향이 낮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배당소득세랑 양도소득세 세제상 불균형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건데 일반 주주의 배당소득은 15.4% 연선지수가 되고 네. 2천만 원 초과하면 아까 종합소득이랑 합산이 돼서 49.5%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대주주가 주식 매매를 통해서 얻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서 20% 또는 25%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제 불균형이 대주주가 배당을 통한 소득보다 주가 상승을 통한 자본이득을 더 선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배당을 늘릴 만한 유인책이 줄어드는 거고 배당 성향을 더 낮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국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60%대 상속세율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네.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막대한 상속세를 현금으로 마련해야 되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주식으로 물려주는 기업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높을수록 상속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이런 이유로 많은 기업들의 오너들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또 낮게 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된 정기 배당 외에 예상 밖의 큰 금액을 특별 배당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오히려 주가를 누르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주주 친화 정책 신호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체력 순자산이 빠진 효과가 있어서 평소에 낮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다가 특별 배당을 해버리는 경우에 이 주가를 많이 하방으로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별반 없다가 이례적으로 이벤트성으로 하게 되면 주가의 하방 요인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런 세제 개편을 건들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 꼭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부 고소득, 즉 오너 기업들만 절감 효과가 큰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에 대해서는 요즘에 어때요? 네, 이것도 장표의 기사를 하나 보시게 되는데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기사에서 발췌한 건데 뉴시스 기사에 의하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 소득세 감면 등 개편안에 따른 오너 일가의 절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한 87곳인데 가장 먼저 이재용 회장은 배당 소득이 줄면서도 삼성전자나 삼성생명 같은 고배당 기업에 때문에 260억 정도 세 부담을 덜게 되고요. 홍라희 관장과 이부진 사장도 비슷한 이유로 100억 원대 절세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 쪽은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랑 기아 지분 덕분에 100억 원 넘는 절세 혜택을 예상하고요. 반대로 SK나 LG, 하나 같은 이런 주력 계열사가 고배당 기업의 조건에 들지 못한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는 삼성 계열사 중 절반 가까이가 고배당 기업에 포함되고 있어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세제를 건든다는 건 여러 가지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업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제가 KTNG사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갖고 KTNG를 좀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이 밸류업 그리고 배당을 적극적으로 하는 주주환원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장표의 배당 내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KTNG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4.2% 정도 되고 배당 성향은 60%가 넘고요. 이제 99년 상장 이후부터 26년 동안 연속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베스트데이를 통해서 추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밝혔는데 작년 대비 1,000억이 추가돼서 2,600억 원이 발표를 했고요. 그 주당 배당금도 최소 6,000원으로 실시하는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원은 최근에 을지로타워나 남대문 호텔 매각
이 재원으로 실시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 담배, 일반 관련 해외 매출과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호실적으로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으로서 주가 이 자사주 매입을 또 소각을 하게 됐고 유통 주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기 발표했던 주주 환원 계획에 이제 보다 주주 환원율을 추가 확대 실시한다고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주가 상승 여력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6,000원 주당 배당금을 최소 6,000원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보면은 22년도에 5,000원이었고 23년도에 5,200원, 그다음 5,400원 꾸준히 늘려서 지금 올해는 중간 배당금까지 주당 1,400원으로 해서 지금 200원이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업 하나 더 보실까요? 네. 현대차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배당률이 높은 분기 배당 종목인데 현대차 우선주 그리고 EUB 이렇게 우선주들도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우선주 둘이 배당률이 6에서 8% 수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12,000원 정도로 배당률이 8%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이제 본주 현대차와 괴리율이 좀 커서 본주 대비해서 한 25% 정도 빠져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 괴리율이 한 19% 오늘은 못 봤지만 아무튼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분기 배당률이 3%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낮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 성향이 이미 높은 종목도 좋은데 배당 성향이 확대되는 기업을 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뭐 현대글로비스, 한화, 산일전기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현대글로비스도 한번 얘기 드릴게요. 현대글로비스. 예. 그러니까 배당이 현재 레벨이 높은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성향 자체가 계속해서 오르는 기업들이 좀 더 괜찮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배당 성향이 높고 배당률이 좋은 종목들은 네. 그만큼 물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주가가 또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한데 이제 만약에 우리 그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세제가 정말 좋아지고 결정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상승률 많이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배당 성향을 많이 늘려나가는 기업들에 주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보니까 2020년에 배당 성향이 21.7%였는데 24년에 25.4%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 볼 수 있는데요. 이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그룹 계열 물량에서 그쪽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나 유럽 쪽에 비계열 쪽으로 고객 물량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올해 2분기에 14% 정도 증가했고 덕분에 현대차 그룹 계열사 중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배당 성향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배당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이 지분 22%를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유지에 현대글로비스가 또 하수분 역할을 하고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8% 늘어날 것이고요. 중장기 재무 목표를 달성하려면 뭐 2030년까지 ROE 15%를 맞추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산해 보면 그 ROE를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배당 성향을 30%까지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기업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배당주를 어떤 배당주를 골라야 되는지가 가장 고민이잖아요. 네.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기업을 봐라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점을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단순히 배당 성향만 보시는 건 아니고 뭐 배당률, 뭐 잉여 현금 흐름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조금 장표에 정리를 해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네, 배당주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배당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올해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줄 수 있냐는 거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보시는 것이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서 투자나 부채를 갖고 남는 현금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FCF 기준으로 배당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회사여야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익잉여금, 즉 과거부터 쌓아둔 이익 쿠션이 충분하다면 더 든든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배당 성향인데요. 이게 30%에서 50% 정도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배당 성향 35% 이상의 기업들이 특히 주목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성향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는 DPS라고 해서 주당 배당금 또 보셔야 돼요. 이 성향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한 주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즉 주당 배당금이 한 연평균 5%에서 10% 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향후 2년간 순이익이 크게 줄지 않는 기업,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네. 반대로 순이익이 10% 이상 꺾이는 회사라고 하면 배당 성향이 아무리 높다라고 해도 배당을 지키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업 자체가 경제적으로 혜자가 있는 기업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과점적인 지위가 있는지, 아니면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가 같은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들 배당이 끊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기업 자체 밸류에이션,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장표에 갖고 오신 이 표에는 KTNG부터 시작해서 현대글로비스 뭐 등등이 이제 음영 처리되어 있는 것이죠. 네.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다. 뭐 KTNG가 계속해서 잔상이 남네요. 네. 자, 그렇다면 관련돼서 ETF는 뭐가 있습니까? 네, ETF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오늘 들고 온 ETF들은 네 가지고요. 이 ETF들은 사실 최근에 9월 달에 상장된 ETF들이에요. 가장 최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컨셉으로 나눠놨는데, 보시면 먼저 이제 상법 개정으로 가장 부각될 고배당주들을 모아놓은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커버드콜 ETF가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타이거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과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위클리 커버드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빠질 수가 없죠. 미국 고배당에 투자하는 키움 미국 고배당과 AI 테크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장 먼저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인데요. 이게 이제 증시 개혁 정책하에서 가장 주목받을 주주 환원 우수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보면은 뭐 고려아연, 뭐 신한지주, 금융지주, 역시나 금융지주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KTNG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고배당주라고 하면 금융지주도 있지만 이제 통신사들도 항상 배당 기업으로도 손꼽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내용 보시면 네, 비교 지수는 FM 가이드의 고배당주 플러스 자사주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고, 리밸런싱은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커버드콜 종목인데요.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입니다. 근데 커버드콜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월 배당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높은 분배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네. 여기서는 포인트가 적절한 분배율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너무 처음부터 분배율을 높게 준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주가가 좋을 때나 주가가 횡보할 때는 괜찮은데 주가가 많이 꺾일 때는 이 분배율이 높기 때문에 내 원금까지 까먹으면서 분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담이다라는 것도 요즘 많이 투자자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적절한 분배율로 꾸준하게 지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상품이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우리가 오늘도 많이 올랐던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여기도 KB금융, 네이버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많이 높네요. 네. 그러게요. 여기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거의 40% 네. 가까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다음으로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위클리 커버드 콜인데, 이것은 이제 당장의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배당 성장률이나 ROE, 현금 흐름, 부채 비율까지 고려한 종목을 이제 월배당 ETF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다우존스라고 하니까 명칭에 좀 오해가 있는데 그냥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ETF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금융 지주들이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구성 종목들의 비중을 보시면 조금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기초지수가 KRX 다우존스 코리아 배당 30타겟 7%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는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거에서 나오는 ETF 네, 상장한 지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칫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게 의미가 새로운 컨셉으로 연말과 앞으로 배당 수용이 늘어나는 것 등등을 감안해서 배당 시즌이 왔으니까 이런 것도 괜찮다라는 의미는 좋은데 자칫 최근에 어저께에도 저희가 최혜란 차장하고 다뤘던 건데 네. ETF 상패도 꽤 많이 되니까 아 맞습니다. 이게 LP가 물론 뭐 타이거니까 큰 뭐 무리는 없겠으나 혹시 모르잖아요. 아 네. 네, 이렇게 상장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ETF를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아, 그쵸. 물론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는 개념은 맞긴 하지만 이제 신규 ETF라서 이런 것들이 왜 신규로 나왔는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네. 이제 물론 거래량이 높은 ETF들 위주로 거래를 해야지 조금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건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타이거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아닌데 너무 최근에도 원래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이후로 나온 부분인데 그 코덱스 같은 경우도 너무 좋지만 분배율이 조금 과하게 높은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장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좋을 거고 그래서 네. 계속 거래를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조금 우려가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조금 보수적인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커버드 콜이 배당 주는 거는 좋은데 많이 위험 부분도 있다더라.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좀 적절하게 분배를 하는 이런 커버드 콜도 거래를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서 안내해 드린다는 차원이긴 하고요. 비교를 해보시고 이 내용을 좀 알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타이거 200 같은 경우는 분배 한도를 연간 7%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라서 선택을 하고 거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커버드콜 ETF는 세금이 어떻게 돼요? 네, 세금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네. 절세가 왜? 되는 거죠? 네, 이게 정확히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항상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잠깐 장표를 보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정말 더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기본적인 거 주의해야 될 부분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에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국내 주식과 장내 파생 상품의 과세 규정에 보면은 국내 상장 주식 그리고 국내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 차익은 모두 비과세입니다. 국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예 안 붙는데 이 커버드콜 ETF 구조를 한번 보면은 기초 자산이 국내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 주식들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장내 옵션을 팔아서 프리미엄을 받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면은 ETF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부분 비과세겠죠. 네. 네, 국내 주식도 비과세고 장내 옵션 매매 차익도 비과세니까. 그래서 비과세 된다고 알고 계시긴 하는데 이제 과세가 붙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세가 붙는 유일한 부분은 이제 ETF 안에 담긴 국내 주식들이 배당을 줄 때 그 배당금에서 15.4% 배당 소득세가 붙기는 붙어요. 근데 우리 국내 대형주의 배당률이 평균적으로는 한 연 2,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5.4%를 계산하면 ETF 전체로 볼 때는 실제로 그 좀 미미할 수 있어서 이게 비과세라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물론 뭐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지만 커버드콜의 ETF를 사는 여러 가지 마음속의 한 국면에는 따박따박 배당의 느낌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배당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붙잖아요. 그래서 그 배당의 성향이라든지 배당의 규모가 커지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이렇게 좀 인식되지 않을까요? 그쵸. 금액이 더 커지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해외 ETF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울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제 예를 들자고 하면은, 네. 배당률이 많이 높은
그런 ETF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매매를 하면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매매 차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도 차익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종합과세에 합산이 되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22%긴 하지만 그냥 거기서 끝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을 하시긴 하는데 이제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쨌든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클 것이고 거기서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라서 세금 부분에서는 오히려 절세적인 효과가 부분이 있어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상장 ETF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아요? 아, 맞습니다. 네. 보유 기간에 그 과세되는 이자가 계산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요것도 같이 한번 지금 설명을 그럼 드릴게요. 네. 보시면 참 헷갈리는 게 국내 상장 ETF, 국내 주식형 ETF 요것들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국내 상장 ETF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비교를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국내 상장된 ETF 중에는 그 안에 국내 주식이 투자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국내 주식 외에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그리고 해외 주식, 뭐 채권형, 혼합형 이런 것들이 투자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네. 이 두 가지가 세금이 좀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이 완전 비과세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권형이나 혼합형 다른 상품으로 들어간 ETF들은 보유 기간이라는 것이 과세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매매 차익과 과표 증분에 대해서 15.4%가 과세가 되고 그리고 분배금에 있어서는 국내 주식형 ETF 둘 다 배당 소득세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될 정도로 금액이 늘어났다. 네. 그러면 국내 주식형 ETF는 분배금만 포함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외의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이 같이 포함돼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형 ETF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형 ETF를 좀 더 선호한다. 그렇죠. 세금 측면에서. 네.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형 외 ETF는 좀 더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많이 팔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구성 상품들이 국내 채권도 주식, 있고. 네, 네. 국내 주식형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들. 하지만 반대로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도 포함은 되어 있어서 네. 이건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배당주 ETF 중에 딱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 배당주 ETF 중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추천을 드린 것들은 너무 최근에 네. 나온 것들이라서 고배당 ETF들이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커버드콜 ETF. 근데 요거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근에 연금을 거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연령대가 한 50대 이상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커버드콜 문의가 좀 많으셨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커버드콜이 상당히 막혀 있잖아요. 대신에 월배당을 미리 받는 거 그것이 네.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까 설명드렸던 그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자산 규모가 좀 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최대한 이 세후 수익률에 더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종합과세에 포함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강하시기 때문에 커버드콜을 그래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버드콜이 어떻게 보면 파생 상품의 옵션을 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인 배당이라는 것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만 오늘 주가 지수가 3,500포인트를 열고 이제 앞자리가 3에서 4를 바뀐다라고 본다면 지수의 상단을 맞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이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울티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인데 이게 배당률이 연으로 따지면 100%가 넘어요. 예. 그래서 주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걸 1년만 참고 버티면 그냥 원금보다 그 원금 이상의 수익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100% 이상의 분배금을 받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작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한 주가가 4분의 1 토막으로 원금이 따져 있는 거죠. 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원래 원금을 가지고 분배금을 받았었는데 분배율은 그대로예요. 근데 원금이 너무 작아져서 여기에 분배율이 동일하지만 내가 실제 받는 분배금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거래를 하시면 괜찮은데 그냥 이건 분배율이 높다 해서 거래를 하시면 되게 위험한 거죠.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배율을 딱 고정시켜 놓으면 어떻게 보면 내 돈 갖고 내가 그냥 나눠 받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뭐 세금 얘기 또 ETF 얘기했는데 늘상 항상 또 헛갈려요. 국내 상장 ETF, 해외 상장 ETF 지금 시점에서 뭐가 더 유리할까요? 지금 세금 부분으로 따지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양도소득세로 그냥 끝내고 싶다. 그러면 해외 ETF는 해외 주식처럼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 ETF는 펀드처럼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가 신경이 쓰인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ETF로 거래를 해서 양도소득세율로 그냥 분리과세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상장 ETF 중에서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투자하면 이제 추후에 결정될 그 세제 혜택에 따라서 고배당 기업들의 혜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또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근데 장표 중간에 보니까 하나 네, 빠뜨린 것 같아요. 키움 미국 고배당엔 AI 테크라는 그러니까. 게 있던데 네. 사실 요즘 제일 핫한 게 이 AI 테크 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마지막에, 네, 이 ETF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건 어떤 ETF예요? 네.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제 너무 국내 주식 시장에 고배당 상품만 강조를 한 것 같은데 미국이 빠질 수 없잖아요. 미국은 네. 이미 고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이제 이것도 신규로 나온 ETF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 뒤에 매매를 하시길 권유드리고요. 키움 미국 고배당 AI 테크 장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미국 고배당주와 AI 기술주의 조합으로 만든 포트폴리오인데 패시브 ETF입니다. 그래서 미국 고배당주는 70%, 그리고 AI 관련 성장주에는 30% 해서 20개, 10개 해서 30개 종목으로 담고 있고요. 이 배당 수요랑 성장 포지션을 함께 추구하고 있어서 좀 안정적인 것 같지만 성장성이 부족한 한국 배당주의 약점을 보완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편입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변동분이 반영을 해야 되겠고 아무래도 보수 체계가 조금 더 높습니다. 0.45% 네. 이 부분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분배금 지급 기준일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볼매 이유경 과장 오셔가지고 연휴 전날이기 때문에 뭐 주가 이렇게 좋으니까 사실은 뭐 해피한 날이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절세 효과의 시기 또 배당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한번 이런 날일수록 여러분 이렇게 투자가 우리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낱낱이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헛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준비했다고요? 저희가 이벤트 네. 준비한 거요. 이벤트.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추석을 앞두고 깜짝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항상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벤트가 바뀌었어요. 방송 항상 보시면서 이 부분 진짜 좋은데 하는 부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댓글로 이 부분 레전드다. 여기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치킨과 콜라 치킨? 세트를 오. 네, 매주 드릴 겁니다. 좀 통이 커졌네요. 치킨도 주고. 치킨 드려야죠. 네, 편다송 네. 이거 그리고 이게- 돈 좀 벌었다고 또 치킨 아닙니다. 쏘는 제가 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리고 이게 추석을 앞두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벤트인 만큼 좀 통 크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추석 연휴 길잖아요. 네. 근데 저희 밥보다 투자 하나가 시작된 지 벌써 3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밥보다 투자 하나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저희 네. 영상이 쭉 있을 텐데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신 후에 고정 댓글에 있는 참여 링크 누르셔서 신청까지 완료해 주시면 저희가 매주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치킨 세트를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발표합니까, 그럼? 이 추첨은 네. 매주 금요일 매주 금요일. 해서 방송에서 발표를 드릴 겁니다. 아, 생방 중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클립 영상들이 우리 밥보다 투자 하나가 쭉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글쎄 3개월이면 한 60여 편 넘게 그쵸. 올라와 있겠죠. 거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 중에 뭐 5분 30초 때 이유경 볼매가 물 먹는 모습이 좋았다.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항상 매일 다양한 주제로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쭉 보시면서 이 부분 좀 봐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영상 클릭하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통 크게 쏘겠습니다. 치킨. 네. 추석엔 치킨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매 이유경 과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으로 오늘 뜨거운 이 시장 분위기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 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순간 시장이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배재원 PB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인천지점 배재원입니다. 인천 지점의 배재원 PB. 네, 배재원 PB 오늘 시장 장난 아니에요. 3,500p, 9만 전자, 40만 닉스. 네, 시총 1, 2기업이 이렇게까지 움직인 적이 있었나요? 지금 SK하이닉스가 12%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SK 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12% 상승을 하면서 장중 40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만 원을 찍었는데 제가 딱 마침 시황을 하는 날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네. 이렇게 딱 좋은 흐름을 보이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데,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런 소통과 그다음에 이런 흐름이 나오기까지 어떠한 원인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 좀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속 시원하게 좀 방송을 시청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 흐름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564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유관으로만 봐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면 코스피에 비해서 그래 흐름이 뭐 좋진 않지만 그래도 1% 상승을 보이면서 양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지금 개인이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단연코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런 상승 흐름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흐름이죠. 그래서 여기 상위 두 개 왼쪽 위에를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약 1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유가 어떤 뉴스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네, 제가 그래서 뉴스를 좀 몇 개 갖고 왔는데 일단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오픈 AI의 최대 100조 규모의 HBM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기사인데요. 일단 제목으로 봐선 좀 두루뭉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밑으로 살펴보면 2019년까지 웨이퍼 기준 월간 최대 90만 장 규모의 고성능 D램을 공급을 하는데, 아직 이 고성능 D램 내에서 HBM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월간 최대 90만 장 규모를 따져봤을 때 HBM의 규모가 늘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오픈 AI가 진행을 하고 있는 미국의 대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내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생산해내고 있는 HBM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이제 수치로 봤을 때 전 세계 D램 웨이퍼의 월간 생산량이 약 150만 장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월간 생산량이 전 세계에서 150만 장인데 이번에 의뢰한 게 월간
年최대 90만 장인데 6원으로만 봐도 엄청난 규모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갭으로 상승을 굉장히 높이 하면서도 넥스 거래에 대비해서도 7% 이상 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단순하게 기업만의 이런 뉴스가 아니라 지금 이 대통령이 발언한 것도 좀 주목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금산분리 완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오픈 AI의 초대형 AI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하면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이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뭐 금산분리가 완화가 된다라면 뭐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좀 더 용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에 있어서 이런 자금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단에서도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왔음. 이거에 플러스 더해서 정책적으로도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나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리면서 금산분리가 우리 대기업, 즉 그 빅테크 설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 효과가 엄청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샘 알트만을 만나면서 사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가지신 분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아, 뭔가 빅들이 있겠구나. 근데 이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보면 10월 말에 또 에이펙 회담에서 네. 젠슨 황이 또 대동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배석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지금의 이 반도체 테크에 대한 랠리는 어떻게 보면 10월 달까지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배지원 PB,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좀 갭이 있죠. 네.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갭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포인트는 그러면 SK하이닉스의 흐름이 더 좋을 거냐, 뭐 삼성전자 더 좋을 거냐 왈가왈부를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두 종목 다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SK하이닉스가 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 사실 매출액 규모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뭐 3배에서 4배 이상 더 높이 나오고 있고 근데 반면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추월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역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불고 있다라는 것이 네. 사실 뭐 삼성전자에 그런 안 좋은 거 아니냐가 아니라 같이 성장을 해 나가면서 SK하이닉스가 좀 더 아웃퍼폼해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불어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배지원 PB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바뀔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지금 네. 200조 차이가 나는데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뀔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하성 씨는? 있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욕심쟁이. 이제 갈아타려는구나. 뭐 늘상 세상이 바뀐 속에서 새로운 또 신고가가 경신하는 거니까요. 뭐 여전히 배지원 PB의 얘기처럼 시가총액 여전히 200조 원이면 엄청나죠. 네. 하지만 증가 속도를 보면 글쎄 우리가 꿈에 그리던 뭐 그런 시가총액의 역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네요. 자, 그나저나 지금 여기 현대백화점 글쎄 제 기분 탓인가? 중국인들 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막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요. 왔습니까 드디어? 네, 이제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면서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몰아닥치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갖고 온 기사에 좀 인상적인 기사가 있는데 이제 중국인들이 몰려와서 다 쓸어갔다. 매출 100배 상승 대체 뭐 샀나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100배로 뭘 샀냐라기보다는 이제 결제액 대비해서 이제 서울의 명동 GS25 매장에서 외국 결제 수단 매출이 전주 같은 요일 대비 100배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많이 팔렸냐를 살펴보니까 저희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있잖아요. 네. 네, 바나나 맛 우유도 굉장히 많이 팔렸고 실제로 넷플릭스 협업 상품들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편의점 업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판매 전략을 좀 내세우면서 이러한 넷플릭스 협업 상품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고 대표적으로 뭐 빵 이런 것들 있고요. 뭐 도시락 상품들 이런 불도 굉장히 많이 팔렸고 K-팝 앨범도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소비단에서 최근에 원래 그냥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편의점에서 많이 팔렸으니까 그러면 GS 리테일이라는 종목의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좀 봤을 때 네. 지금 차트를 통해 한번 봐보면 GS 리테일이 이제 어제 이런 기사가 좀 전해지면서 7% 정도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바닥권을 좀 기고 있다가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편의점을 비롯해서 단순하게 편의점에서의 소비뿐만이 아니라 그럼 이제 중국인들이 뭐에 좀 더 관심이 많을까요?
피부라든지 뭐 이런 미용 이런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뷰티. 뷰티 쪽. 그래서 피부과에 갈 때 중국인들이 계속 어떤 상품이 있어요가 아니라 아예 그냥 상품명을 말하고 방문을 한다라고 해요. 뭐 대표적으로 보톡스 제품 이런 거요? 보톡스 제품이라던가 그다음 뭐 리쥬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저도 이제 피부과를 가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중국인 고객분들이 그냥 뭐 들이닥쳐가지고 하는 네. 말이 리쥬란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배지원 PB 피부과 가서 뭐 했어요? 저는 이제 저도 간단한 관리를 좀 받고 좀 하고 진짜? 있는데 네. 몰랐네. 네, 그래가지고 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유통가에서의 이런 중국인들의 소비세뿐만이 아니라 이런 피부 미용 쪽으로 이게 전파가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품들이 하나하나 더 잘 팔리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점점 시장에도 불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주가 단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업종 단에서 제가 저번 그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 화장품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APR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APR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사상체고가를 쓰는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네. APR을 제외하고 아직 화장품 전 업종 단에서의 기업들은 조금 조정세가 좀 보이고 있고요. 엔터 조정세가 요새 보여요?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 같은데 하나하나 좀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지수가 날아가는데 네. 시가총액 1등, 2등만 날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또 명절 앞두고 또 다른 포모 아닌 포모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 세상을 바꿀 거라는 K뷰티의 대명사 화장품주. 네. 아까 APR은 잠깐 말씀 주셨지만 다른 종목들은 도대체 언제 오르는 겁니까? 어때요 지금 흐름이? 일단 제가 ETF 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타이거 화장품 ETF죠. 이 안에 뭐 다양한 한국의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주가로만 봐도 반도체를 사지 않고 어떻게 보면 타이거 화장품이라는 ETF 혹은 그 내의 기업들을 산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포모가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수평선을 이루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급한 상승을 보이듯이 이제 포모가 굉장히 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모멘텀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네,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지금 상황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화장품 타이거 ETF만 갖고 계신 분들 딱 이렇게 동일선상 났을 때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아직 오르지 않는 거 그냥 계속 버텨볼까? 아니면 올라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올라탈까? 이런 좀 고민을 많이 갖고 있을 것 잠깐만요. 같은데.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 같아요. 네. 저런 고민 들으면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저는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볼 것 같아요.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나올 게 있나? 근데 있으면 전 오르고 있는 거에 더 들어갈 것 같아요. 편단성은 여전히 SK하이닉스래요. 네, 너무 좋은 뭐 말씀이신데요. 저였으면 사실 하나만 고를 이유는 없잖아요. 네.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0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이펙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모멘텀이 남아 있고 3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충분히 대장주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의 이런 실적이 견고하기 때문에 언제든 온기가 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SK하이닉스와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반도체 업종 단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일단 처음에 붙었고 이제 실적도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전략 다 투 트랙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에다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집중하기보다는 네. 지금은 달리는 말과 지금 어떻게 보면 힘을 모으고 있는 이런 업종들 같이 분산을 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단에서는 좀 더 리스크 해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이 10월 2일이죠. 10월 2일 날 배지원 PB가 닉스전자도 좋지만 K뷰티 이럴 때 화장품을 모아가는 것도 연말 가면 좋을 수 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10월 2일. 네. 알겠습니다. 자, 공포 타임 지수 한번 볼까요? 네, 일단 공표 탐욕 지수가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탐욕 수준 동일하고요. 제가 저번 주에 왔을 때도 지표를 말씀드릴 때 똑같이 매우 탐욕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저번 주보다 오늘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매우 탐욕 수치는 저번 주 대비해서 2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느껴질 수 있는 게 수치단에서 저번보다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고 투자자분들의 탐욕이 더 세질 법한데 수치상으로는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의 매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개인들의 심리가 좀 더 반영된 거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올랐음에도 어제 이런 오픈 AI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심리도 여기에 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매우 탐욕 수치가 좀 낮아졌다라는 부분에서 더 갈 룸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좀 그렇게 보이고요. 코스피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4포인트로 매우 탐욕에서는 좀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고, 네. 코스닥의 흐름은 탐욕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코스피 대비해서 최근에 코스닥의 흐름, 대표적으로 바이오 업종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업종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탐욕 지수를 낮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수치가 낮아졌다라고 해서 사실 나쁘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언제든 이런 수치가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관망이라든지 아니면 여전한 매우 탐욕이 아닌 탐욕 수준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라보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다소 소외된 업종과 종목을 바라보는 게 롱텀하게 보면 올해 연말까지 한 2달여 정도 남았는데요. 어느 쪽이 더 수익률이 좋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자, 오늘의 오후장이 이제 기나긴 연휴를 앞둔 마지막 장일 수 있는데,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오후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의 이러한 가파른 상승이 그동안에 보지 않은 상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계속 상승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는 뭐 어느 정도의 조정도 거치고 상승도 거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상승을 거치면서도 수급이 좀 빠진 종목, 그리고 수급이 계속 붙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오후장에는 이거를 내가 추가로 사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떤 쪽이 더 강할까, 이런 쪽을 좀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제 추석 연휴 장기간을 좀 앞둔 마지막 날인데, 이런 연휴일수록 어떤 리스크가 미국 시장에서도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생각한 종목이 있다면 그러한 종목들 딴에서도 수급이 얼마나 더 강하게 붙는지 혹은 약해지는지 좀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연휴 전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연휴 끝나고 상승을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연휴 전인데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연휴 끝나고 조정이 오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이 거래일이잖아요. 9월 30일 날이 되게 기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뺄 사람들은 그때 다 액션을 그 취했고, 전에요. 지금 이틀간은 연휴 이후에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담고 있는 거죠. 이미 9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본인 얘기면서 본인 안 나왔잖아요. 본인 얘기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 마지막 말로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번에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석 통계를 봤을 때 추석 전 5영업일이 항상 하락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좋았고요. 그런데 그 통계도 어떻게 보면 지금 틀렸잖아요. 지금 추석 전에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고 지금 3,500포인트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는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고, 지금의 이 상승이 여기서 과연 끝날까? 라는 의문은 계속 투자자분들이 가지겠지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올해 참 다이나믹한 것 같습니다. 저점과 고점의 진폭이 클수록 많은 것들의 뒤바뀜과 손바뀜이 있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배재원 PB 보내드리기 전에 오후장 투자 전략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네, 오후장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요약인데, 좀 이제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점검하고 좀 분류를 하면서 어떤 거를 가져가야 될까,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거를 더 담아야 될까, 좀 이러한 부분들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점검과 선별은 한번 해보자. 오래 가기 위해서는 다소 재정비도 한 번쯤은 필요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배재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참 좋겠어요, 다솜 씨. 이것저것. 알 수 없죠. 네, 일이 다 잘 풀리네. 뭐 안 풀리는 게 뭐예요, 요즘에? 다 잘 풀리잖아요. 다 잘 되고 있는 것만 아셔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갑자기 또 겸손하지 왜? 팔았나? 자, 그렇다면 기나긴 연휴 이후에 우리가 개장일이 10월 9일이 한글날이니까 10월 10일이죠? 네, 10월 10일입니다. 네, 10월 10일 이 기세 어떨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 2일의 기세를 연휴 이후에도 쭉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편단 송고 코스피고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참 초미의 관심사인데, 여러분들 추석이 좀 긴 연휴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셧다운이 있고요.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기세가 좋다라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밥보다 투자하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긴 연휴를 보내고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